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저는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어떤 것 때문에요? 바로 영상실록 오늘 N 때문에요. 아, 저도요. 저도 이 영상실록 오늘은 보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어요. 아니 주변에서 네. 반응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요즘에 뭐 영상실록 오늘은 너무 재밌다, 너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과거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근데 물론 또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아서 맞아요. 좀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 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월 21일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1968년 1월 남한으로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D-Day인 1월 21일 밤, 이들은 청와대를 300m 앞두고 경찰 병력과 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 근데 300m면 엄청 가까웠겠네요. 300m면 진짜 이렇게 그냥 보면은 표정까지 보일 정도니까 상당히 가깝게 있었는데, 우리 정부 입장으로 보자면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민간인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 안 승객들이 부상당했고, 민가에서의 대치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 근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니까. 그럼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군, 경, 민간인을 포함한 3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했는데요. 이후 대규모 체포작전을 펼친 결과는 29명 사망, 1명은 다시 북으로 도주했고, 결국 생포된 북한 특수부대원은 단 1명, 바로 김신조였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지만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들은 그들의 목적은 바로 청와대를 습격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들이 좀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휴가가 취소된 거? 네, 휴가가 취소된 것뿐만 아니고 복무 기간이 6개월 늘어났고요. 유격 훈련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이때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근데 혹시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죠. 거기 보면 왜 교복 입고 나이트클럽 들어갈 때 그쵸? 신분증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네. 들어가잖아요. 그 신분증 자체도 이때 생긴 거라고 합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거군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과 육군 3사관 학교가 창설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 교육이 실시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왕산과 북악산, 청와대 앞길까지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됐으며 전투경찰대가 창설되는 등 1.21 사태는 안보와 국내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959년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1959년 1월 21일은 바로 원자력원이 발족한 날입니다. 1950년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전쟁으로 국가를 재건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1956년 7월 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전력 복구를 주도했던 워커 시슬러 박사를 만났고, 그에게서 우라늄 1g이면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 아니에요.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지만 원자력이란 인간의 두뇌로부터 캐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후 원자력 전담 기구와 연구소 설립, 유학생 파견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즉각 실행에 옮기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부는 바로 그해 원자력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국비 유학생 제도를 만들었고, 그 뒤 여러 해에 걸쳐 모두 237명을 뽑아 미국,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의 튼튼한 뼈대가 되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네. 기초가 된 거죠. 네. 문교부의 원자력과를 확대해 발족된 원자력원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관리 등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담당 정부기관이었는데요. 이후 1967년 과학기술처 산하 원자력청으로 개편되었다가 1973년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에 흡수됐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과거에는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 1793년 프랑스 루이 16세 처형, 1919년 고종의 사망과 아일랜드의 독립선언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월 22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990년 1월 22일은) 바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 통일민주당,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민주자유당이 출범된 3당 합당의 날이었는데요. 1980년대 말 제5공화국의 후신 세력인 민주정의당 세력은 6월 민주항쟁이라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민들의 민주화 및 군사정권 청산 요구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보수 대연합, 4당 합당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발전과 국민 대화,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야, 근데 이게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 합당을 반대하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저도 그 영상 본 것 같아요. 이 있습니다 하고 크게 외쳤던 그 영상 봤거든요. 맞아요. 이 일을 계기로 정계 입문을 도운 YS와 갈라서게 됐다고 합니다. 3당의 국회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선인 200석을 훌쩍 넘긴다는 점, 각각 TK, PK,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3당의 통합으로 사실상 호남 외의 지역들이 모두 연합하는 구도가 됐다는 점에서 통합신당은 괴물 여당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59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의 사명은 반공, 방첩, 그리고 부흥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이 젊은이들의 모임에는 이 대통령의 유신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격려사가 있었고, 이날을 기해서 이 단체는 대한반공청년단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1959년 1월 22일은 대한반공청년단이 발족된 날인데요. 1958년 12월 자유당이 국가보안법을 날치기로 통과하자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권 안정과 반공 국가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유로 대한반공청년단이라는 청년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조직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 조직 역시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청년단인 셈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거리 청소와 같은 모범적인 일을 하고 다녔는데요. 청소요? 네. 이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내가 니네 조직 다 쓸어버릴 거야 이 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청소. 아 진짜 바닥을 네, 쓰는? 네, 바닥을 쓰는 진짜요?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범법 행위를 할 때는 단복을 입고 무자비한 정치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단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야, 그러면 아까 청소하던 거는 위선 아니에요? 그렇죠. 야,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 소위 정치 깡패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중 1960년 4월 8일 일어난 고대생 습격 사건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본인을 비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결국 자신의 정권에 막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리고 1월 22일의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05년 러시아 혁명의 발단인 피해 일요일 발생, 1964년 대한민국 가수 김광석이 출생했고요. 2000년 대구 신남 내거리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2007년에는 신권 만원권, 천원권 통용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월 23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국민학교 여교사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식빵 만들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운 다음 학생들에게 분식을 장려 계몽할 것이라고 합니다. 1969년 1월 23일, 정부는 2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는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밀가루 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분식의 날 지정은 정부 주도의 식생활 개선 운동으로
쌀 생산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식량 부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었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엄하고 강제적이었네요. 이때 학교에 쌀밥 가지고 가면요. 네. 그 도시락 검사해가지고 선생님이 잡아서 야! 너 쌀밥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정말요? 이렇게 혼을 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와, 혼나면서까지 근데 챙겨간 그 사람도 되게. 몰랐겠죠. 당시에는 혼 분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적극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라면 생산이 권장되고 곳곳에서는 보리와 밀을 이용한 요리 강습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 분식 장려 운동은 1970년대까지 한동안 계속됐는데요. 지속적 혼 분식 장려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고 신품종의 보급으로 점차 쌀 자급이 이루어지자 정부는 1977년 무미일을 해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95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8년 1월 23일, 당시 설날을 앞두고 공보실에서 노래를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노래하는 아이들과 가사가 너무 또 귀여워요. 근데 가사가 좀 생소하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아니, 저는 사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설날 노래는 다른 노래가 유명하잖아요. 뭔지 하나, 알죠? 둘, 셋, 넷.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솔로. 우리 이게 톤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았어요. 역시 여기 들어오려면 약간 노래를 못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웃길 수 있나 봐요. 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설날 노래는 고 윤극영 선생님이 1924년 작곡한 노래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노래밖에 없던 아이들을 위해 새 나라의 희망을 염원하면서 만들었고, 노래에 등장하는 까치는 암흑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존재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왜 까치 설날일까요? 이 까치 설날의 유래는 정확하진 않은데요. 국어학자 서정범 교수님이 제시한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걸 보면 설날의 전날, 즉 섣달 금음은 작은 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 작은 설을 우리가 아치설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 이 아치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까치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까치설 이렇게 굳어졌다고 하는 이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저는 까치가 되게 길조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의미를 좀 담다 보니 까치 설날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이제 작은 설날에서 유래가 됐다. 이게 명확한 단 한 가지의 유래는 아니지만 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1월 23일의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68년에는 미국 정찰선 푸에블로호 북한군 피랍 사건, 1991년 국립국어원의 전신, 국립국어연구원 개소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1월 24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떠나보시죠. 몇 해 전 전 세계를 강타한 증강현실 게임 포땡몬고. 2017년 1월 24일은 바로 포땡몬고가 국내 정식 출시를 발표한 날입니다.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들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모여다니면서 야, 여기 뭐 나왔어.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없어. 나왔다는 거야.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 증강현실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포텍몬스터는 1995년 일본에서 게임으로 먼저 출시돼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해 큰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몇 해 전 증강현실 게임으로 다시 출시된 이 게임은 몬스터볼을 던져서 포켓몬을 수집하고 알을 부화시키는 원작의 스토리가 그대로 녹아있어서 전 세계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포땡몬 스티커 모으던 그분들이 맞아요. 이제 커가지고 직접 잡으러 다니는 맞아요.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때 이제 방에서만 게임을 하던 분들이 이제 야외로 나와서 게임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특히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가 되기도 전에 강원도 속초에서 몬스터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속초행 고속버스표가 매진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외를 걸어다니며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 위험한 장소에 드나들게 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때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 게 고속도로나 차 운전을 하면서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큰 문제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그게 게임이 작동이 되지 않게 또 수정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전거 타고 한다고요. 그렇게 와, 하여간 야.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네. 자, 그럼 이번에는 1976년으로 가보실까요? 1976년 1월 24일 제1동포 설날 성묘단이 모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이산가족 재상봉 사업의 일환으로 모국을 방문한 건데요. 당시 3천여 명의 제1동포는 부산과 김포를 통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입국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40여 년 만에 고국을 찾은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 친지로 가득했는데요. 이 가족과 어쩔 수 없이 생이별했던 시기였으니까 더 그 그리움이 사무쳤을 것 같아요. 아우,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이들은 환영 오찬을 즐기며 그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진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네요. 얼마나 기분이- 기분이 네.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 시내와 고궁을 관람하기도 하고 민속박물관에서는 조국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풍습을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관람을 마치고 각자의 고향을 방문한 이들의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아, 또 유해를 안고 바다를 건너오셨네요. 네, 이 통곡하시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동안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으셨을까. 그러니까요. 네, 감히 상상도 못하겠네요. 이 밖에도 1월 24일 과거 뉴스 속에는 1965년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 사망, 2011년에는 귀화자가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2002년에는 한국, 일본 범죄인 인도조약 합의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월 25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1981년 1월 25일) 이날은 바로 공포의 삼청교육대가 폐지된 날인데요. 12.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국보위는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사회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실시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였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보위의 삼청계획에 따라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통해 불량배 검거를 시작했는데요. 연 인원 80만 명의 군경이 투입되어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 755명이 체포. 그중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약 4만 명이 군 부대 내에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삼청교육대로 가게 되는 기준이 뭐였어요? 국보위 지침상 검거 대상은 주민의 지탄을 받은 자 혹은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아니면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이런 기준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사실 전체 피검자 중에서는 전과 사실이 없는 사람이 한 35%에 달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순화교육 대상자 가운데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들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근로봉사라는 이름 하에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에도 동원됐습니다. 2000년 초반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는 사망자 약 450여 명과 부상자 2,700여 명. 사회 정화라는 허울 좋은 취지의 뒤편에는 분명한 피해자도 존재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1월 25일 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페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 유혈 진압하던 그 당시 독일 공영방송 카메라맨이었던 힌츠페터는 일본에서 이러한 짧은 소식을 접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군 계엄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녹음 담당 기자와 함께 5월 19일 오후 직접 서울로 향했는데요. 서울로 도착한 힌츠페터와 루머원은 외국인 전용 호텔 택시 기사 김사복과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광주의 참상이 그의 컬러 필름에 고스란히 담겨 현재까지 보존될 수 있었는데요.
학살 현장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비디오로 찍으면서 그는 가슴이 꽉 막히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촬영을 가끔씩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실을 담은 힌츠페터의 취재와 영상 자료는 5.18 민주화 운동의 오늘날 평가를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제정됐는데요. 고통받는 나라의 실상을 알리고자 한 푸른 눈의 외국인. 그의 기자 정신은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하루는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한 누군가가 남겨놓은 유산 같은 하루하루가 모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의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888년에는 독립운동가 지청천이 출생했고요. 1994년에는 개인연금제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인터넷, 원 바이러스 침투와 같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1월 26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도 떠나보실까요? (1962년 1월 26일)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가 37년 만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요. 덕혜옹주는 고종의 막내딸로 비록 서녀였지만 5살 때 중명당의 유치원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황녀입니다. 1925년 3월 28일 황족은 일본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일제의 요구에 의해 13살에 강제로 일본으로 간 덕혜옹주. 이후 그녀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는데요. 19살이 되던 해에 소 다케유키 백작과 결혼해 딸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고, 광복 이듬해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약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마저 유서를 남긴 채 실종되는 불운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어요. 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그녀를 기다리는 수많은 인파 속에 어린 시절 그녀를 길러줬던 유모 변복동이 비행기를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목 놓아 울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실어증과 지병으로 고생하며 치료를 이어갔고 56세가 되어서야 창덕궁 낙선제로 돌아와 남은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9년 파란만장한 그녀의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역사의 경랑 속을 살아간 조선의 마지막 옹주, 그녀의 삶은 조선 왕조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01년으로 떠나보실까요?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 술에 취한 한 일본인 남자가 선로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기 힘든 그 순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몸을 던진 청년. 뒤이어 다른 한 명도 선로에 뛰어들어 도왔지만 열차는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한 청년의 이름은 바로 이수현. 사실 두 사람이 뛰어들고 나서 열차가 다가올 때 본인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다가오는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희생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수많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렸고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혐한 시위가 이뤄지던 시노쿠보야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고 당시 일본 총리를 비롯해 많은 내각 주요 인사들이 조문을 오는 등 경직된 한일 관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외교관이 되어 한국과 일본을 잇고자 했던 청년 이수현. 두 나라의 가교가 되고 싶었던 청년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회 곳곳으로 깊고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1월 26일은 이뿐만 아니라 1823년 종두법을 발견한 영국 의사 제너가 사망, 1841년 영국이 홍콩을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1880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군인 메가더 장군이 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1월 27일의 과거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1970년 1월 27일) 제1차 쥐잡기 운동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모든 가정에 쥐약을 놓고 1인당 쥐를 5마리씩 잡는 운동, 쥐잡기 운동.
정부는 전국의 쥐를 9천만 마리로 추산하고 이들이 먹어치우는 곡식이 연간 240만 석, 쌀 생산량의 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것은 당시 전주 시민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9천만 마리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감이 안 오는데. 1인당 3마리, 그러니까 한 집 평균으로 하면 한 18마리씩 잡아와라 이랬던 거죠. 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러니까 예진 씨를 좀 흠모하는, 남몰래 사랑하던 이제 남학생이 네. 있었다면 대신 10마리 꼬리를 잘라서 예진아, 5마리 꼬리야. 이거 네가 내. 어떻게 좀 호감 흔들려요? 아, 흔들려요. 충분히 흔들려요, 지금. 이렇게 1차 쥐잡기 작전에서 20일 만에 소탕한 쥐의 수는 무려 4천만 마리였습니다. 4천만 마리요? 그러니까 많이 막 바꿔갔던 거죠. 2차, 3차 이후에 계속 이어진 쥐잡기 운동도 비슷한 규모로 잡혔다고 하는데 네. 주로 농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도시는 농촌만큼은 좀 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도시에는 쥐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렇다기보다는 네. 영업점에서는 그런 쥐약 같은 거, 쥐덫 이런 걸 설치하기가 좀 꺼려졌다고 하고요. 아. 가정집에서는 이제 반려동물 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쥐약을 잘못 먹고 죽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쥐잡기 운동은 198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일상생활에서 쥐를 접할 기회가 적어졌고 양곡도 이전과는 다르게 제대로 된 시설에서 철저하게 관리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8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883년 1월 27일은 바로 우리나라의 상징이 태어난 날인데요. 바로 국기를 제정하고 전국에 반포한 날입니다. 반포 이전 조선은 원래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1875년 일본이 운요호를 출동시켜 강화도를 정탐하자 조선은 포격을 가해 이들을 제재한 일이 발생했고 나중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 일본은 일장기가 걸려있는 운요호를 포격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게 됩니다. 와타시가 무리가 필요해 들어온 곳이문에 와이 포격 난데스까? 아니, 정체도 모르는 이 양선이 예고 없이 함부로 남의 요새를 침범하는데 포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아, 국기가 달려있지 않으무니까 눈이가 있으무니까. 국기가 대체 무엇이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달았다 한들 우리 측에 정식 통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오? 아, 모르겠고 조선의 책임문이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국기에 대한 이해가 시작됐는데요. 이후 1887년 중국 청나라 마건충이 청나라의 국기를 본받아 조선의 국기를 만들 것을 강요했는데 이에 분개한 고종이 이를 따르지 않고 청색과 적색으로 이뤄진 태극원과 사괴를 그려 국기를 정한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런 논란을 거쳐 태극기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82년 박영효가 일본의 수신사로 갈 때였는데요. 이후 그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이듬해인 1883년 1월 27일 드디어 고종은 태극기를 정식 국기로 사용토록 전국에 공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1월 27일 과거에는요. 1756년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가 탄생한 날이고요. 1945년 홀로코스트의 상징인 아우슈비츠가 소련군에게 해방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일본 고분에서 백제시대의 칠지도 발견과 같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 주간의 과거 뉴스를 달려봤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안타까운 소식부터 또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까지 여러분도 저처럼 과거 뉴스를 통해서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 뜻깊은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다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이 정도면 협찬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한번 좀 초대해 주세요. 야외 우리 스튜디오에서 너무 좋다. 놀이기구 타면서도 한번 오프닝을 하고. 회전목마 앞에 나 거기서 하고 싶어. 그럼요. 사랑은 더 돌아오는 거야. 제발 좀 돌아오지 마. 말 출발. 출발. 네, 저희 분위기는 이렇게 후끈한데 요즘 날씨가 이렇게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어떨까요? 조심해야 되고. 네, 뭐 있지? 이런 날씨일수록 정답. 감기 조심. 오, 맞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단순해. 너무, 그럼요. 우리 소영이 너무 단순하다. 그럼 뭔데? 겨울하면 뭐가 가장 걱정이야? 바로 난방비. 난방비. 그거는 또 너무 현실적이다. 겨울하면 뭐가 걱정이야? 옆구리 하우시려. 요즘에 연기를 많이 하네. 연기 준비. 그 정도 시리면 병원 가봐야 돼요. 네. 아니 어떻게 좀 결혼하면 옆구리는 안 시리나요? 옆구리가 아프죠. 옆구리가 시린 게 아니라 옆구리가 쑤셔. 이거 아니야? 여보! 네, 그럼 하지 말지. 정확하네. 맞습니다. 남편 있어요? 남편 없는데 숨겨놨다. 남자친구들 종종 있으면 했잖아. 아, 종종 이거 하지 있어요? 아니, 남자친구가 종종 있어요? 예, 왜냐면 있다 없다 하니까 예, 종종 있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옆구리를 잘 꼬집어요. 이렇게 해서 아유. 저기 저 여자 쳐다보지 말라 그랬지.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기, 난방비, 또 외로움까지 다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데 각별히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화재인데요. 아하. 이 겨울철에는 난방기구를 많이 떼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해요. 대기도 건조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진짜 많이 썼잖아요. 자나깨나 불 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야, 이거 모두가 아는 이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특히나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겨울철에 화재 발생률이 높고 한번 발생하면 크게 번지는 만큼 가장 또 중요한 분들 그것도 더 일이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소방대원분들. 굉장히 바쁘세요. 맞아,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소방대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좋은 것만 보세요. 일하시다가 힘 빠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힘이 되셨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이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또 고마운 소방대원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소방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VCR 스타트! 이제 불나면 어떡할 거예요? 불나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119한테 달려갈 거야. 그래요. 평소에 소방 아저씨들이 그냥 물만 끄고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소방관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사람을 구출해낸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119에서 장난 전화를 많이 했는데요. 몸으로서 직접 체험해보니까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한 친구예요. 앞으로 불 안 나게 조심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도 여러 번 뽑힌 소방관. 언제나 시민들 곁에서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혹여나 발생할 화재에 대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소방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426년 이틀 동안 계속된 화재로 수백 채 가옥이 불에 타자 세종대왕이 세웠다는 소방 전문관청 금화도감. 이 조선시대 소방석격인 금화도감은요, 대원들이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화재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소방서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생긴 최초의 소방서는요. 네. 1925년에 설치된 경성소방서였는데요. 지금의 서울 종로 소방서입니다. 그리고 1935년에 경성 전화국에서 자동식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화 거는 119, 119 서비스가 처음으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오래됐네. 그러니까요. 그럼 1930년대부터 화재 신고 전화가 119로 사용된 거군요. 그렇죠. 오, 진짜 오래됐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고 꾸준히 화재 예방에 힘써 왔는데 60년대 불조심 강조 주간 모습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만나보시죠. 불조심 강조 주간. 화재 발생률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보다 더 철저한 불단속이 요망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를 불조심 강조 주간으로 설정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일반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는 평소의 훈련을 통해 전화 119번을 통해 화재 신고를 받으면 곧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출동하시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빠르게 신속하시네요. 다가오는 겨울철, 우리는 늘 불조심을 해서 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저 소리 들으면 무조건 길 터줘야 됩니다. 맞아, 무조건이요. 근데 지금의 소방차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네요. 선배님, 저 소방차도 생생히 기억나시죠? 몰라, 난 기억 안 나.
시대에 따라서 좀 소방차의 그쵸. 모습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이 변변한 소방차와 장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1955년 대한민국은 미군으로부터 소방차 7대를 인수받아서 소방 활동에 나섰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 소방차 모습이 좀 아니네요. 약간 군용 트럭 같기도 하고. 네, 저 소방차는요, 미군의 군용 트럭에 소방 펌프를 장착해서 개조한 모습인 건데요. 이후에 우리도 소방차 제작 기술을 갖추면서 점차 그 수를 늘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혹시 소방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1월 19일 아닐까요? 1월 19일 비슷합니다. 그러면 11월 19일? 11월 9일. 자, 12월 19일. 탈락. 자, 정답! 11월 9일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바본가 봐. 이 소방의 날은 화재 신고 전화 119를 떠올리면 이제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데 바로 네. 11월 9일입니다. 이 과거에는 11월 1일을 기념하다가요. 이제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월 9일로 제정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1970년대 소방의 날 행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와, 이때부터 빨간색이 있다. 소방의 날을 맞아 서울 장충공원에서는 소방 시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와, 저 사다리 높이 보세요.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 훈련인가 본데요. 저기 위에서 이제 올라가셔서 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1년 중 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11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소방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 출동할 때에도 순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재 현장의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지휘차가 출동을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구급차, 구조버스, 펌프차와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가 순서대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은 종류의 차들이 다 출동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밖에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특수소방차가 출동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허. 대부분의 차량이 크기도 크고 또 빠른 이동이 필요한데요. 이 소방차 진입로가 막혀 있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1초가 시급한데 소방차 진입로를 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럼 안 법이 돼요. 바뀌어서요. 막잖아요. 그냥 다 쳐버릴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한번 안 돼. 살펴보실까요? 그러면 안 돼. 새벽 6시쯤 서울 봉천동 주택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컸던 것은 화재 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비워놓아야 할 소방도로가 주차된 차들로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저 소방대원분들이. 오늘 새벽녘에 출동했던 당시에는 주차를 갖다가 2열, 3열로 한 관계로 현장까지 저희가 도착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방 호수를 약 한 20분을 연장 진화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 다른 곳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들쭉날쭉 주차된 차량들이 들어찬 도로는 일반 승용차도 지나기 힘들 정도입니다. 때문에 몸집이 큰 소방차는 지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어떡해 진짜. 왜 다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하시는 거야. 정말. 유사시를 대비해 설치해둔 비상 소화 장치함. 하지만 그 앞까지 무단 주정차 차량이 막아버려 결국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데예요. 그렇죠. 진짜. 아니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다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기다는 그냥 밤이 되면은 너무너무 차가 많이 줄 서가지고 적은 차가 끼어 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참 불안합니다. 서울시의 이면도로 주택가에는 항시 무단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단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통행 불가로 인하여 항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자기만 편하게 지내기 위해 최소한의 소방도로조차 남겨두지 않는 실종된 시민의식.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작은 불이 엄청난 재앙을 부를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소방로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죠? 네. 잘 됐다. 주택가 화재 신고에 출동하는 소방차. 좁은 골목 불법 주차에 길이 막혔습니다. 소방대원이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꼭 사이드를 저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진짜. 결국 대형 소방차가 나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저런 일이 없도록 불법 주차를 안 해야죠. 화재 현장에 겨우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소화전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제로 차문을 열고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 모습입니다. 골든타임 시간이 이제 7분인데 불법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출동이 늦어지면 시민의 안전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관이 나서 강제로 치울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합법 주차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법 차량은 차가 망가져도 보상받기 힘듭니다. 지금 1분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시간에 저거를 또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합법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위법을 하면 보상을 아예 못 받는데요.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라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재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1분 1초가 아까운 화재 현장. 소방당국은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 이제 소방차가 5분 이내 도착하지 못하면요, 그 피해가 3배 이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 5분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켜질 수 있으려면 특별한 교통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긴급 차량. 신호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빈도는 시간당 5번에 가깝지만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율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급히 현장에 가야 하다 보니 교통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정상 신호 운영이 잠시 중단되고 긴급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주는 신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되면 신호등이 미리 바뀌게 돼 긴급 차량은 현장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데 경기도 의왕시에선 시범 운영 결과 긴급 차량의 통행 시간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확대 시행할 경우 당장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정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양보운전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서울시처럼 출퇴근 시에 반복적인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긴급 차량에 대한 우선 신호와 함께 일반 운전자의 길터주기, 양보, 배려 운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아울러 긴급 차량 통행 특례 조항을 현행보다 더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소방차가 오면 저절로 파란불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야, 저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이 긴급 차량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불이든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지 큰 불로 안 번질 수가 있잖아요. 작은 불이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보다 직접 소화기로 끄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또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이 소화기가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소화기 사용법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 보통 학교에서는 한 번씩 그 안전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예비군 민방위 훈련 같은 데에서 다 배웁니다. 근데 막상 당황하면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핀부터 뽑으세요. 네. 근데 평소에는 안전핀 뽑고 장난치다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죠. 저는 발사해봤어요. 그리고 사용법만큼 네. 더 중요한 게요. 이게 소화기가 평소에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없어. 당황하니까 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평소에 소화기 위치 주변에 한번 내가 동선에 있는 거 어디 있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기한 남았는지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사용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다 써 있으니까 미리미리 한번 집 주변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소화기를 배치를 해두면 화재 초기 진압률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 상자 더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를 발견한 행인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꺼 다행히도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택 담장에 설치돼 있던 보이는 소화기 덕분에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저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바로 저게 초기 진압이네요. 돛대 끌려 그러면 사실 쉽게 꺼져요. 맞아요. 네. 소화기 한 대로도 충분히 꺼집니다. 그죠.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해온 보이는 소화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야, 봐봐요. 저기 딱 소화기 보이죠? 아, 그렇네. 2015년 시행 이후 3년간 64건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등 매년 활용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산 피해를 예산 대비 575%, 38억 원이나 줄이는 효과도 봤습니다.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동일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 도착 전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초기의 진압 또는 대형 화재로의 확대를 방지한 사례입니다.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다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만여 대를 설치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1만 대를 추가합니다. 설치 장소는 노점상과 소규모 점포 밀집지, 다중 운집 공공장소, 고시원 학원 밀집지입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법으로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소화기 사용법이 기억이 안 나면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게 맞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조그만한 뭐 불편함, 민원 같은 것들까지도 이제 소방대원들께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소방대원들이 시민들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시간에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 같은 자잘한 민원 같은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119 종합상황실에요. 하루에 신고 전화만 2천여 통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이 중에 뭐 당연히 중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소한 건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방대원들의 고충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렇죠. 구조대 출동하세요. 상황실에서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접수 20초 만에 구조대원들이 소방서를 출발합니다. 20초 만에 출동을. 20초 만에. 그러니까 막 식사하시다가도 바로 내려오고 네.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신고 내용은 어린이가 집에 갇혀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땐 어린이 스스로 문을 연 뒤였습니다. 아기가요. 저 쓰레기 잠깐 버리러 갔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어떻게 땄습니까? 제가 막 저기 이거 건드려 보라고 막 했더니 이걸 건드렸어요? 예, 돌려가지고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위험에 처한 애완동물을 구해달라는 전화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고생해서 구해줘도 고맙다는 말 듣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금 저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지금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저 뭐야? 그냥 가는 거야? 가시는 거야? 지난해 119 구조대가 출동한 횟수는 모두 3만 7천여 번. 이 가운데 80%가 현장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사고입니다. 전국의 소방서 한 곳당 배치된 구조 차량은 평균 한 대. 무작정 전화부터 하고 보는 신고자 때문에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제 시간에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소한 문제로 인한 119 신고 자제를 연례 행사처럼 매년 당부하고 있지만 오늘도 구조대원들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길 잃은 애완견을 찾기 위해 고개 운전을 마다하지 않으며 출동합니다. 네, 이렇게 크고 작은 민원 해결부터 또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온몸을 다 바치시는 소방대원분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아까 그분이야 저는 솔직히 애가 이제 너무 어린 애가 갇혀 있으니까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냥 잠겨 있어도 119에 신고해서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열쇠집이 괜히 있냐고. 소상공인 도라고. 아 진짜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아이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막 그냥 문 잠겼다고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와, 그거 진짜 너무 열쇠 안에 있다고. 응. 강원도 홍천 화재 현장에서 3살 아이를 구한 소방대원들. 불에 녹아내린 헬멧에 국민은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도 아프고 항상 감사하고요. 볼 때마다 좀 안쓰럽고.
소방관들은 이렇게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생을 피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목숨 소방관이 걸고. 희생될 때마다 처우 개선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30개 넘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 같이 내주시면은 저희가 근무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먼저 떠난 동료와 늘 걱정시켜야 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평생 마음에 빚입니다.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동료였고 같이 또 전에 또 해서 도봉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던 하여튼 그런 후배였는데 설마 했는데 그래서 됐을 때는 이직을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간도해야 되나. 소방관분들은 언제나 강철 같은 모습으로 영웅으로만 보였는데요. 또 이런 기사를 보고 뉴스를 봤더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맞아요. 네, 그럼요. 영웅이기 이전에 바로 사람이고 인간이니까요. 네. 사명감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언제 어디든 달려가지만 행여나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정작 자신의 속내는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예, 해가지고 자기는 해서 진짜 해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사고를 보고 해가지고 나 진짜 마음이 아프고 누가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설문지로 이렇게 나오면 막 한 30~40%가 PTSD라고. 그래도 나는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마지막은 약간 격려의 박수가 되는 것 같고. 네. 소방관분들도 이제 정말 정신적인 이런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된다고 네, 기사를 맞아요.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소방관분들의 고충을 듣는 걸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소방의 역사를 뉴스와 함께 만나봤는데 지금도 온몸을 바쳐서 소방활동, 구조활동을 벌이고 계신 소방관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안전하게 촬영도 하고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앞으로 11월 9일 날 여러분 우리 이제 막대 과자 이렇게 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하나씩 선물해주는 그런 날로 만들면 어떨까? 집에다가 개인용으로 조그만 것들 있거든. 주방에서는 기름으로 할 때는 또 다른 거 있어야 돼요. 주방용은. 그래서 그냥 나 너 사랑해. 네가 웬 소화기야? 네가 내 마음에 불을 질렀지. 이러면서 사랑해 119. 네.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 불 좀 꺼줘. 어차피 또다시 불타오를 테지만. 야, 이거 괜찮은데? 네. 이 운동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괜찮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자나깨나 불조심 하시고요. 화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긴장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어디? 내 가슴 속에서 추억이 타고 있잖아. 내가 아까 꺼달라고 했잖아. 다 탔어. 제가 됐어.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11월 9일은 소화기 선물하는 날. 소화기 선물하세요.
소방관님들 사랑합니다. 불났다 오죠. 진짜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얼굴이 빨갛게 됐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러니까 예진 씨를 좀 흠모하는, 남몰래 사랑하던 이제 남학생이 네. 있었다면 대신 10마리 꼬리를 잘라서 예진아 5마리 꼬리야. 이거 네가 내. 어떻게 좀 호감 흔들려요? 흔들려요. 충분히 흔들려요, 지금.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소방대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좋은 것만 보세요. 일하시다가 힘 빠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힘이 되셨겠죠? 네. 파이팅!